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0년간 심리상담사로 일하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어려웠으며 가장 보람있었던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약 3년에 걸친 긴 상담 기록입니다. 한 사람 안에 7개의 인격이 있었고 그 7명을 하나로 통합시킨 여정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사항은 모두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과 치유의 여정은 실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대학원에서 임상심리를 공부했습니다. 수련 과정을 거쳐 정식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10년간 수천 명의 내담자를 만났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트라우마 다양한 문제를 가진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은 몇 개월 안에 끝납니다. 하지만 어떤 상담은 몇 년이 걸립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사람과 함께한 여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처음 상담실에 온 것은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상담실 창문 밖으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예약 시간이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지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은은 29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평범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낯선 것처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처음 걷는 법을 배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2개의 의자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창문에서 먼 쪽에 앉았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대한 작아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존재감을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오늘 상담을 맡게 된 상담사입니다. 반가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긴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 상담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뭐든 괜찮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바닥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상담에서 침묵은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재촉하면 안 됩니다. 1분 정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상해요. 어떤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다는 말에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떤 기억이 없으세요? 최근 일이 기억 안 나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 일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요, 시간이 사라져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저녁이에요. 그 사이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점심을 먹었는데 다음 기억은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매일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요. 심할 때는 여러 번이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하는 건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말해주면 기억나는 것도 없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남이 말해줘도 기억이 안 나요. 마치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시간 상실, 해리 증상, 기억의 공백. 이것은 중요한 증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리 장애, 뇌전증, 약물 남용, 갑상선 문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별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최근에 시작된 건가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끝나 있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요, 뇌 검사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해봤어요. 작년에 큰 병원 갔어요. MRI 찍었어요. CT도 찍었어요. 뇌파 검사도 했어요. 다 정상이래요. 뇌에는 문제가 없대요. 몸에도 문제 없대요.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체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기질적 문제가 아니라면 기능적 문제, 즉 심리적인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지은 시를 봤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평소와 다르다고 하던가요?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뜸을 들였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같았다고요? 목소리가 달랐다고요? 행동이 이상했다고요? 제가 안 하는 말을 했다고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이요? 어떤 행동이요? 그녀는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욕을 했대요. 저는 욕 안 하는데요. 상사한테 대놓고 욕을 했대요. 면전에서 시발이라고 했대요. 저는 그런 말 절대 안 하는데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었대요. 책상을 쳤대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요. 회사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미친년 보듯이요. 저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공백, 인격의 변화. 다른 목소리, 다른 행동, 평소와 완전히 다른 언행. 이것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중인격 장애로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진단하면 안 됐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드문 질환입니다. 오진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지은 씨 혹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 적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닌 다른 목소리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숨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뭘 말해도 안전해요. 비밀이 보장돼요. 저만 알아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 명이요. 싸우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해요. 저한테 명령도 해요. 가끔은 너무 시끄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미친 거예요. 선생님, 저 미친 거 맞죠? 정신병원 가야 하는 거죠.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지은 씨, 이건 설명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이름도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믿어요. 그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 정상이에요. 치료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치료는 시간이 걸려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나아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상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시간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소리가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관찰일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지은이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이 질환은 제가 직접 담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고 사례 연구를 읽었고 슈퍼비전에서 논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책에서 읽는 것과 눈앞에서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 장애는 대개 극심한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서 비롯됩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마음이 분열되어 여러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생존 기제입니다. 고통을 분산시키고 다른 인격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저는 지은의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파헤치면 안 됐습니다. 트라우마를 너무 빨리 건드리면 재외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관련 논문과 책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치료 프로토콜을 복습했습니다. 슈퍼바이저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 역량을 시험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상담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은은 작은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자주 만졌던 흔적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처럼 보였지만 내용은 최근에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씨체가 여러 개였습니다. 한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깔끔하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글자 크기가 일정하고 줄이 반듯했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흘려 쓴 거친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힘이 들어간 필체였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크고 둥근 어린아이 같은 글씨였습니다. 동그라미에 점을 찍어 사람 얼굴을 그린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은 씨 일기를 다 본인이 쓴 거예요? 한 주 동안 쓴 거 맞아요? 그녀는 일기장을 보더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봐요. 선생님, 이 글씨 제 글씨 아닌데요? 이건 제가 안 썼어요. 근데 제 노트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다른 인격이 일기를 쓴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인격 사이에 기억이 공유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저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인격의 존재가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 글씨는 지은 본인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글씨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사라졌다. 점심 먹고 정신 차려보니 저녁 7시였다. 무서웠다. 그 사이에 뭘 했는지 모르겠다. 회사 동료가 이상하게 쳐다봤다. 내가 뭔가 한 것 같다. 뭘 했는지 모르겠다. 무섭다. 상담 선생님한테 도움받을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두 번째 글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칠고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간 글씨였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왜 자꾸 날 가두려고 해? 나도 살고 싶어. 저 빌어먹을 세상에 복수하고 싶어. 다 죽여버리고 싶어. 특히 그놈은 죽어야 해. 내가 언젠가 죽일 거야. 두고 봐. 지은이 그 바보는 아무것도 몰라. 맨날 숨기만 해. 겁쟁이. 세 번째 글씨는 크고 둥글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글씨였습니다. 맞춤법도 틀린 곳이 있었습니다.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무서워요. 아저씨가 또 올 것 같아요. 숨어야 해요. 언니 도와줘요. 어둡고 무서워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왜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저 착한 아이인데 왜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 인격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인격이 쓴 내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저씨가 온다는 것. 숨어야 한다는 것.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과거의 학대를 암시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어린 시절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힘든 일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멍해졌습니다.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지은 씨. 저는 그녀가 해리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현재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도피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라운딩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입니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여기 있어요. 여기는 상담실이에요. 안전해요.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손을 움직여봐요. 손가락을 꼼지락거려봐요. 잠시 후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현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이요. 상담 선생님. 잠시 멍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과할 것 없어요. 그냥 질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준비되면요. 천천히 가요. 그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선생님 아직 그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강요 안 할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그날 상담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지은은 아직 과거를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파헤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해리가 심해지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야 했습니다. 신뢰를 쌓고 안정감을 확립한 후에 트라우마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상담에서 처음으로 다른 인격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시간이 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곤란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말이 끊겼습니다.
문장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겼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기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5초 10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료적 응급 상황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움직임의 질이 달랐습니다. 아까의 조심스럽고 움츠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등을 쭉 폈습니다.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았습니다. 한쪽 팔을 의자 팔걸이에 걸쳤습니다.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의 불안하고 회피적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눈이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께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남성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뭘 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본 것입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몸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표정, 자세, 목소리, 눈빛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솜털이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상담사가 동요하면 내담자가 불안해집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사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마. 다 알잖아. 우리 얘기 다 들었잖아. 일기장도 봤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기장에서 본 거친 글씨의 주인이었습니다. 화가 나 있고 공격적인 인격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내 일기장 봤어요. 거기 쓴 분이 당신인가요? 제가 당신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름이 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노려봤습니다.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믿어도 되는지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준영이라고 해. 저는 기록했습니다. 준영 남성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여성의 몸에 남성 인격이 있는 것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인격은 종종 강하고 공격적인 남성 형태를 띠었습니다. 시스템을 외부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준영 씨 만나서 반가워요.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준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뭘 원하는데 빨리 말해. 저는 물었습니다. 준영 씨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 처음 나타났어요? 준영은 손톱을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관심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했습니다. 걔가 10살 때부터 그때 처음 나왔어. 걔라는 건 지은 씨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 바보 말고 누가 있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때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준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냉소가 사라지고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개새끼 때문이지. 걔가 당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어. 내가 대신 맞아줬어. 내가 대신 싸워줬어. 걔는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못했거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누구랑 싸운 거예요? 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다시 늘어졌습니다. 또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다른 인격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높고 어렸습니다. 몸을 움츠렸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이 커지고 아래를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안녕,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름이 뭐니? 떨리는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소라요. 목소리가 정말 어렸습니다. 5살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소라야, 몇 살이니? 5살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5살 아이 인격이었습니다. 이것은 트라우마가 매우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했습니다.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소라야, 여기 무서워. 괜찮아. 소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겁먹은 눈으로 방을 살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아저씨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아저씨 없어. 나쁜 사람 없어. 나는 선생님이야. 이모라고 불러도 돼. 이모가 지켜줄게. 소라는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이모요. 이모는 착해요. 응, 이모는 착해. 소라한테 나쁜 짓 안 해. 약속해. 소라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요? 아저씨처럼 안 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저씨가 뭔가를 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5살 아이에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야 이모는 소라 아프게 안 해 절대로. 소라는 조금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눈이 감겼습니다. 또 다른 인격이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원래의 지은이었습니다. 눈이 떠졌을 때 표정이 달랐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 또 그랬죠? 이상하게 행동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 씨 오늘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지은은 불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은 씨 안에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인격들이요. 제가 오늘 두 분을 만났어요. 준영이라는 분과 소라라는 아이예요. 지은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 미친 거예요. 저 정말 미친 거예요. 다중인격이요. 영화에서 본 거예요. 저 그런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이건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병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에요. 치료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할 수 있어요. 지은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치료할 수 있어요. 저 평범해질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해봐요. 오래 걸릴 거예요. 1년, 2년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아질 수 있어요. 저를 믿어봐요. 지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믿어볼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후 몇 주간 저는 지은의 인격들을 파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격 체계 매핑이라고 합니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격이 있는지, 각 인격의 역할이 무엇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인격 지도 작성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큰 종이에 원을 그리고 중심에 지은을 놓았습니다. 호스트 인격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격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이름, 나이, 성별, 특징, 역할, 다른 인격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 파악한 결과 지은 안에는 7개의 인격이 있었습니다. 7명의 사람이 한 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은 본인이었습니다. 호스트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일상생활을 주로 담당하는 인격입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주로 지은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다른 인격들이 나올 때 기억이 없었습니다. 해리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고 작아지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준영이었습니다. 남성 인격이었습니다. 25살이라고 했습니다. 분노를 담당하는 인격이었습니다. 공격적이고 거친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욕도 잘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 지은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면 준영이 나와서 싸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욕을 한 것도 준영이었습니다. 지은을 대신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라였습니다. 5살 여자아이였습니다. 가장 어린 인격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트라우마를 간직한 인격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담당했습니다. 무섭고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면 소라가 나타났습니다. 숨으려고 했습니다. 작아지려고 했습니다. 아저씨라는 존재를 무서워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암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진이었습니다. 21살 여성이었습니다. 지적이고 차분했습니다. 안경을 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실제로 안경이 없는데도요. 시스템의 지식과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인격들 사이를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유진은 다른 인격들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도 부분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나였습니다. 15살 소녀였습니다. 우울하고 자기 파괴적이었습니다. 자해의 충동을 담당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자해를 해서 감정을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손목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흉터들이 여러 겹이었습니다. 미나가 한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인격이었지만 그것도 생존 기제의 일부였습니다. 내면의 고통을 물리적 고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감정을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호였습니다. 12살 남자아이였습니다. 밝고 활발했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착한 아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학대자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격이었습니다. 웃고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덜 맞았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가면을 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7번째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른 인격들은 그냥 그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인격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격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간직한 인격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인격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 인격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7인격과 각각 라포를 형성해야 했습니다. 신뢰관계를 쌓아야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치료에 협조해야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한 인격이라도 저항하면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준영과 위험한 미나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치료를 방해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5번째 상담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준영을 불러냈습니다. 인격을 불러내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특정 인격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요청하면 시스템 내부에서 전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인격들이 양보하고 요청된 인격이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준영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준영 씨가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은은 불안해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등이 펴지고 다리가 꼬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준영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거친 표정 방어적인 자세.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영 씨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준영은 경계하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뭘 원하는데 빨리 말해 시간 없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은 씨를 돕고 싶은데 준영 씨 이해가 먼저예요. 준영은 비웃었습니다. 지은이 돕는다고 내가 왜 협조해야 하는데 나는 내 할 일하면 돼. 당신 상관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준영 씨도 이 상담의 일부예요. 지은 씨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준영 씨도 포함이에요. 당신도 편해지면 좋잖아요. 준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말이 예상 밖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요. 내가 왜요? 나는 괜찮아요. 강하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항상 싸우고 화내고 그거 아니 힘들어요. 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굳어졌습니다. 힘들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해야 하니까요. 나 아니면 누가 해요? 지은이요. 그 겁쟁이가요. 소라요. 5살짜리가요. 웃기지 마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영 씨가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거네요. 힘들어도 참고 싸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지키고 그거 많이 힘들었겠네요. 준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방어벽에 금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가 힘들어요? 이게 내 일인데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이라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혼자서 다 막는 거 쉽지 않잖아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외롭잖아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준영 씨.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닦아냈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울면 약해 보이니까요. 약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울어도 돼요. 약해도 돼요. 저는 준영 씨 약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동안 싸워온 거 알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는 쉬어도 돼요. 잠깐 갑옷 벗어도 괜찮아요. 준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억눌렸던 것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친 남성 인격이 어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맨날 싸워야 했어요. 맨날 막아야 했어요. 그놈이 올 때마다 내가 나가서 싸웠어요. 맞으면서도 버텼어요. 지은이가 당하는 꼴을 못 봐서요. 소라가 무서워하는 꼴을 못 봐서요. 근데 누가 날 지켜줘요. 나도 무서웠는데 무섭다고 못했어요. 강해야 하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와줄게요. 당신 혼자 안 싸워도 돼요. 같이 싸워요. 당신도 쉴 자격 있어요. 당신도 보호받을 자격 있어요. 준영은 한참 울었습니다. 15분 정도 울었습니다. 수년간 쌓인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한 척하느라 억눌렸던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 상담에서 준영과 진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의 분노 뒤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공격성은 방어벽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무섭고 외롭고 지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존재와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준영은 더 이상 저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맹이 된 것입니다. 6번째 상담에서 저는 소라를 불러냈습니다. 가장 어린 인격이었습니다. 가장 초기의 트라우마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5살 아이였습니다. 어른처럼 대하면 안 됐습니다. 부드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놀이치료 기법을 사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소라가 나왔을 때 저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내려다보는 자세는 학대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 소라야, 오늘 이모랑 얘기할래? 재미있는 것도 있어. 소라는 겁먹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모야, 선생님 이모야. 아저씨 아니야, 여자야. 봐봐, 치마 입었잖아. 소라는 조심스럽게 저를 살폈습니다. 정말 여자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이모 아저씨 아니야? 응, 이모는 아저씨 아니야. 이모는 착해. 소라, 아프게 안 해, 약속해. 소라는 물었습니다. 진짜요? 꼬집지도 않아요? 때리지도 않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겪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짜야. 이모는 소라 안 꼬집어, 안 때려. 절대로. 이모는 소라 도와주러 온 거야. 소라는 조금 마음이 놓인 것 같았습니다. 도와줘요? 어떡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소라가 무서운 거 있으면 이모한테 말해줘. 그러면 이모가 도와줄 방법 찾을게. 무서운 거 사라지게 해줄게. 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가 아저씨 쫓아낼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아저씨, 어떤 사람이야? 소라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공포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나쁜 아저씨요, 밤에 오는 아저씨요. 어두울 때 와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와요. 아파요 이모, 그 아저씨가 아프게 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야, 그 아저씨가 뭘 해?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아저씨가 말하면 죽인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죽인다고 했어요. 무서워요. 말하면 안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소라야, 여기서는 말해도 돼. 아저씨 여기 없어. 이 방에는 아저씨 못 들어와. 이모가 지켜줄게. 소라가 말해도 아무도 안 죽어. 거짓말이야. 아저씨가 거짓말한 거야. 소라는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이요? 아저씨가 거짓말했어요. 응, 나쁜 사람들은 거짓말 많이 해. 소라 무섭게 하려고 그런 거야. 진짜 죽이는 거 아니야. 소라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착한 아이인데. 왜요? 왜 아저씨가 나쁜 짓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소라야, 소라는 잘못 안 했어. 나쁜 건 아저씨야. 소라는 착한 아이야. 잘못 없어. 소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모가 손잡아도 돼?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힘으로 꽉 잡았습니다. 안전한 것에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라야, 이모가 여기 있어. 무섭지 않아. 이제 안전해. 소라는 한참 울었습니다. 억눌렸던 공포와 슬픔이 나왔습니다. 5살 때 울지 못했던 것을 지금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 울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0분 넘게 울었습니다. 이 상담은 소라와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인격의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치료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아이 인격이 안전해야 트라우마를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7번째 상담에서 유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유진은 다른 인격들과 달랐습니다. 침착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내부의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진이 나왔을 때 변화가 분명했습니다. 자세가 단정해졌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눈이 지적이었습니다. 관찰하는 눈이었습니다.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유진이에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만나서 반가워요. 처음 뵙네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예의 바른 미소였습니다. 네, 저는 잘 안 나와요. 주로 안에서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감사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이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다른 분들이랑 어떤 관계예요? 유진은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보를 관리해요. 상황을 분석하고요. 위험한지 안전한지 판단해요. 다른 분들이 언제 나와야 하는지 조율하기도 해요. 준영 오빠가 너무 화나면 말려요. 소라가 너무 무서워하면 달래요. 중간에서 조율하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유진 씨는 다른 인격들을 알고 있어요. 서로 대화도 해요. 기억도 공유하나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알아요. 지은 언니는 거의 모르세요. 해리 장벽이 두꺼워서요. 근데 저는 좀 알아요. 들을 수 있어요.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유진은 내부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격이었습니다. 해리 장벽이 얇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인격들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역사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유진 씨, 제가 치료를 진행하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유진 씨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고 다른 분들한테 제 말 전해주고 그런 거요.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저도 다들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시간이 끊기고 서로 모르고 혼란스럽고요.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최소한 협력이라도 하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치료의 목표예요. 통합하거나 최소한 협력하는 거요. 유진 씨가 도와주면 많이 수월할 거예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유진 씨, 지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된 건지, 5살 때 뭐가 있었는지.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안경이 없는데도요. 습관인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기억은 다른 분들 것이에요. 소라 것이고. 그것 것이에요. 그분들이 준비되면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대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유진 씨 말이 맞아요. 각자 준비되면 말하는 게 좋아요. 강요하면 안 되죠. 기다릴게요. 유진과의 대화는 유익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 내부의 협력자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인격들과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이 조금 수월해질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동맹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8번째 상담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미나가 나왔습니다. 자해 충동을 담당하는 인격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인격이었습니다. 상담 도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의 자세가 변했습니다. 움츠러들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렸습니다. 눈이 풀렸습니다.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공허해졌습니다. 인형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목을 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피부를 긁었습니다. 점점 세게 긁었습니다. 빨간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 씨, 아니, 누구세요? 손 좀 멈춰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공허했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텅 빈 눈이었습니다. 제가 미나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나 씨,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손 좀 멈춰주세요. 피부 다치겠어요. 미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긁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아파야 해요. 왜 아파야 해요? 미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그래서 아프게 해야 해요. 아프면 뭔가 느껴지거든요.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미나 씨, 손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미나는 무표정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목에 오래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흉터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오래되어 희끄무레했습니다. 어떤 것은 비교적 최근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지금 막 긁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오랫동안 이렇게 했구나. 미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익숙해요. 이렇게 안 하면 못 버텨요. 저는 물었습니다. 미나 씨, 왜 자해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미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허한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고통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안에 뭔가 있어요. 검은 거요?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거요? 가슴에 있어요. 그게 너무 커지면 터질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보내야 해요. 피로 내보내는 거예요. 피가 나가면 검은 것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가벼워져요. 숨 쉴 수 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해는 감정 조절의 방법이었습니다. 내면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을 물리적인 고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감정적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신체적 고통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대처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나 씨, 그 검은 것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말로요. 피 대신 말로 내보내봐요. 이야기해봐요. 미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게 돼요? 말로 나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봐요.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으면 되잖아요. 일단 해봐요. 뭐가 그렇게 검은지 말해봐요. 미나는 망설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워요. 제가 더러워요. 온몸이 더러워요. 씻어도 안 지워져요. 아무리 씻어도 안 깨끗해요. 그놈 때문이에요. 그놈이 저를 더럽혔어요. 만지고 알고 냄새 맡고. 그놈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역겨워요. 제 몸이 역겨워요. 그래서 긁어내고 싶어요. 피부를 벗겨내고 싶어요. 그래야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놈이 만진 피부를 다 벗겨내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요. 그놈이 제 몸에 손을 댔어요. 여기저기요 싫다고 했는데. 안 들었어요. 아프다고 했는데. 웃었어요. 하지 말라고 울었는데 입 막았어요. 그 후로 저는 더러워졌어요. 영원히 더러운 거예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나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더럽지 않아요. 더러운 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니라. 미나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진짜요? 저 더럽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당신 몸은 더럽지 않아요. 그 사람 행동이 더러운 거예요. 구분해야 해요. 미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공허함이 아니라 뭔가가 터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녹아내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제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프게 했어요. 제가 나쁜 애니까 아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벌 받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아이예요. 아픔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미나는 한참 울었습니다. 30분 넘게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그녀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상담에서 미나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해 행동 뒤에 있는 트라우마가 드러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자해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더럽다는 믿음, 벌 받아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자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나에게 대처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해 충동이 올 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얼음을 쥐고 있기, 차가운 자극이 강렬한 감각을 주었습니다. 피를 보지 않아도 뭔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이 빨개지고 아팠지만 상처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손목에 선 긋기 피처럼 보이지만 피가 아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고무줄로 손목 튕기기 아픈 자극을 주지만 상처가 나지 않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통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격렬한 운동하기, 달리기나 팔굽혀펴기. 몸을 힘들게 하면 감정이 해소되었습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피 대신 소리로요. 미나는 처음에 저항했습니다. 그런 거 안 통해요. 피 봐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 번만 해봐요.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요. 근데 일단 해봐요. 일주일만요. 미나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았지만 자해 빈도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하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9번째 상담에서 수호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수호는 12살 남자아이 인격이었습니다. 다른 인격들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밝고 활발했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수호가 나왔을 때 에너지가 확 달라졌습니다.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의자에서 다리를 흔들며 앉았습니다.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봤습니다. 책장을 보고 그림을 보고 창밖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게 대해야 했습니다. 안녕 수호야, 만나서 반가워. 오늘 기분 어때? 수호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사무실 예쁘네요. 이 그림 멋있어요. 누가 그렸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야. 마음에 들어.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색깔이 예뻐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학교 미술 시간에 상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미소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수호야, 너는 어떤 일을 해? 여기서 어떤 역할이야? 수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밝게 대답했습니다. 착한 아이 역할이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해요. 웃고 예의 바르게 굴고 시키는 거 잘하고요. 그러면 칭찬받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왜 착한 아이 역할을 해야 해? 수호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웃음이 살짝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래야 안 맞으니까요. 착하게 굴면 덜 맞아요. 웃으면 화 안 내요. 시키는 거 잘하면 때리지 않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호는 학대자를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인격이었습니다. 착한 아이 역할을 해서 폭력을 줄이려 했던 것입니다. 맞지 않기 위해 웃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수호야, 지금은 맞는 사람 없잖아. 그래도 착한 아이 역할 해야 해. 웃어야 해.
수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안 하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무서워요. 안 웃으면 뭔가 무서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수호야, 지금은 안전해. 착하게 안 굴어도 괜찮아. 웃기 싫으면 안 웃어도 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여기서는 가면 벗어도 괜찮아. 수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가면 벗어요. 어떡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진짜 기분을 말해봐. 지금 진짜 기분이 어때? 좋아? 아니면 다른 거? 수호는 생각했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진짜 기분이요? 잘 모르겠어요. 맨날 웃어서 진짜 기분을 잘 몰라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알아가면 돼. 화나도 돼. 슬퍼도 돼. 뭘 느껴도 괜찮아. 수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선생님 맨날 웃는 거 힘들었어요. 웃기 싫을 때도 웃어야 했어요. 화날 때도 웃어야 했어요. 슬플 때도 웃어야 했어요. 안 웃으면 맞으니까요. 그래서 맨날 웃었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 웃어도 돼. 진짜 감정을 보여줘도 괜찮아. 여기서는 울어도 돼. 수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울음만 남았습니다. 밝은 가면 뒤에 숨겨진 고통이 드러났습니다. 12살 아이가 짊어진 무게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면을 벗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10번째 상담에서 드디어 과거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유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유진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들 조금씩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과거 이야기요 안에서 회의를 했어요. 다들 무서워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말해야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인격들이 동의한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하지는 않아요. 해보자고 했어요. 힘들면 멈춰도 된다는 조건으로요.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해봐요. 힘들면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강요 안 해요. 유진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지은 언니가 5살 때부터요. 외삼촌이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친척에 의한 성적 학대, 가장 흔한 아동 학대의 유형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믿고 의지하는 어른에 의한 배신이었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자주 집에 왔어요. 엄마 동생이니까요. 부모님은 좋아했어요. 삼촌이 잘 돌봐주니까요. 언니를 예뻐한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랑 놀아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님 없을 때는 달랐어요. 둘이 있을 때는요.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유진에서 소라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5살 아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만져요. 여기저기요. 나쁜데요. 아프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입 막아요. 말하면 안 된대요. 말하면 엄마 아빠 죽인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착한 애는 비밀 지킨대요. 저 착한 애라서 비밀 지켰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라야, 그게 얼마나 계속됐어? 소라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래요. 막 컸을 때까지요. 한참 컸을 때요. 다시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10살 때까지 그랬어. 5년이야. 5살부터 10살까지 5년간 그놈이 왔어. 한 달에 한두 번씩 왔어. 부모가 외출하면 와서 그 짓을 했어. 그때 내가 나온 거야. 더 이상 못 봤어. 내가 저항했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어. 그놈이 놀랐지. 갑자기 애가 달라졌으니까 그 후로 좀 뜸해졌어. 근데 완전히 안 끝났어. 12살 때까지 가끔 왔어. 저는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몰랐어요. 준영은 더 분노에 찼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했어. 12살 때 엄마한테 말했어.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다 털어놨어. 삼촌이 이런 짓 했다고 몇 년간 그랬다고. 그래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준영은 비통하게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어. 엄마가 안 믿었어. 내가 꾸며낸 거라고 했어. 삼촌이 그럴 리 없다고 했어. 왜 이제 와서 그런 거짓말 하냐고 했어. 오히려 나를 때렸어. 거짓말했다고. 거짓말로 가족 망치려 한다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대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했는데 거부당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이중 배신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당하고 보호자에게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더 많이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더 깊이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도 미워졌어. 아빠도 미워졌어. 아빠는 몰랐지만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아무도 날 안 도와줬어. 혼자 싸워야 했어.
혼자 숨어야 했어. 그래서 우리가 더 늘어난 거야. 감당이 안 되니까 나눠 가진 거야. 고통을 나눠서 버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5년간의 성적 학대. 부모의 배신 12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7조각으로 나뉜 것이었습니다. 각 인격이 고통의 일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말해줘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준영은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상담사가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나중에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11번째 상담부터 본격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EMDR 요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EMDR은 Eye Movement TSNSITIGATION 언드리 프로세싱의 약자입니다. 안구 운동을 통해 트라우마 기억을 재처리하는 기법입니다. 효과가 검증된 트라우마 치료법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트라우마 기억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양측성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주로 눈을 좌우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기억을 재처리합니다. 감정적 고통이 줄어들고 기억이 과거의 것으로 정리됩니다. 플래시백이 줄어들고 악몽이 줄어들고 증상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해리성 정체감 장애 환자에게 EMDR을 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여러 인격이 트라우마를 다르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 인격이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인격과 따로 작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리가 심해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11번째 상담에서 첫 번째 EMDR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지은 본인과 작업했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법을 해볼 거예요. EMDR이라는 거예요. 힘든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 손가락을 따라 눈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효과가 있어요. 뇌가 기억을 다르게 처리하게 돼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점점 그 기억이 덜 아프게 될 거예요. 지은은 긴장했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무서워요. 선생님, 그 기억 떠올리기 싫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힘들면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안전한 거예요. 제가 지켜줄게요. 저는 먼저 안전한 장소 만들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평화로운 곳을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도망칠 수 있는 곳입니다. 상상 속의 피난처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눈을 감아봐요. 마음속에 안전한 곳을 상상해봐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는 곳이요. 평화롭고 편안한 곳이요. 어떤 곳이 떠올라요. 지은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바닷가요. 모래사장이 있고 파도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요. 평화로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 바닷가를 자세히 기억해요. 모래 느낌, 파도, 소리, 바람, 냄새 다 기억해요. 힘들면 언제든 그곳으로 가면 돼요. 마음속으로 그곳에 가면 안전해져요. 이제 본격적인 EMDR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힘든 기억을 떠올려봐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요. 아주 생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짝 떠올리면 돼요.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가락을 들어 그녀의 눈앞 30cm 정도에 놓았습니다. 제 손가락을 봐요. 손가락 따라 눈만 움직여요. 고개는 움직이지 말고요. 손가락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은은 손가락을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좌우로 20회 정도 반복했습니다. 한 세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떠올라요? 뭐가 보여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두운 방이요. 냄새가 나요. 싫은 냄새. 담배 냄새하고 땀 냄새 엮여요. 그리고 손이요. 큰 손이 저한테 다가와요. 저는 말했습니다. 계속해요. 손가락 따라 눈 움직여요. 다시 안구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좌우로 20회. 두 번째 세트가 끝났습니다. 지은은 울고 있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 손이 제 옷을 벗겨요. 싫어요. 싫다고 했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안 멈춰요. 귀에 말해요. 착한 애는 가만히 있어 그래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 씨 지금은 기억일 뿐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은 안전해요. 여기 상담실이에요. 저랑 같이 있어요.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다시 안구 운동을 했습니다. 세트 반복 4번, 5번, 6번. 지은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울음도 줄어들었습니다.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표정도 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그 기억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까랑 비교해서요. 지은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파요. 근데 아까보다는 덜해요.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영화처럼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게 EMDR의 효과예요. 기억이 재처리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해질 거예요. 더 멀어질 거예요. 첫 번째 EMDR 세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은이 트라우마 기억을 직면하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해리되지 않고 현재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저는 지은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밤 꿈이 생생할 수 있어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정상이에요. 처리 과정의 일부예요. 너무 힘들면 바닷가 상상하세요. 안전한 장소로 가세요. 그래도 힘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뭔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EMDR 세션은 여러 번 진행되었습니다. 지은뿐 아니라 다른 인격들과도 따로 진행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조각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12번째 상담에서 소라와 EMDR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아이 인격과 EMDR을 하는 것은 특별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아이의 언어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놀이 요소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소라도 바닥에 앉게 했습니다. 쿠션을 주었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소라야, 오늘 이모랑 특별한 거 해볼까? 마법 같은 거야. 무서운 거 없애는 마법이야. 소라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법이요? 이모가 마법 써요. 응, 이모가 마법 가르쳐줄게. 소라도 마법 쓸 수 있어. 무서운 아저씨 물리치는 마법이야. 소라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겁도 났습니다. 근데 아저씨 생각하면 무서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옆에 있잖아. 마법하는 동안 아저씨 모나 마법의 보호막이 있거든. 그리고 너무 무서우면 바닷가 가면 돼. 기억나지? 바닷가 거기는 안전하잖아.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닷가요? 모래랑 파도요? 거기 좋아요. 저는 손가락 대신 작은 인형을 사용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손가락보다 인형이 더 친근했습니다. 이 토끼가 움직이는 거 봐. 토끼 따라 눈 움직여봐. 마법 주문이야. 토끼를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소라는 토끼를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무서운 아저씨 살짝만 생각해봐. 아주 살짝만 멀리서 보는 것처럼. 소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보여요. 웃고 있는데 무서운 얼굴이요. 진짜 웃는 거 아니에요. 나쁜 웃음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 무서운 거 알아. 근데 토끼 봐. 토끼 따라 눈 움직여. 다시 안구 운동을 했습니다. 좌우로 좌우로. 두 번째 세트가 끝났습니다. 소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나쁜 짓 해요. 아파요. 엄마 부르고 싶은데 못 불러요. 입 막아서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저는 말했습니다. 소라야, 지금은 숨 쉴 수 있어. 해봐. 크게 숨 쉬어봐. 들이쉬고 내쉬고. 소라는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입 막는 사람 없어. 소리 질러도 돼. 지금은 괜찮아.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작은 소리로 시작해서 점점 커졌습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엄마 도와줘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소리 질러. 지금은 질러도 돼. 소라는 실컷 소리 질렀습니다. 억눌렸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5살 때 하지 못했던 비명을 지금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안구 운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세트, 네 번째 세트. 소라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소라야, 지금 아저씨 어떻게 보여?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멀어졌어요. 작아졌어요. 여기까지 안 와요. 무서운데 아까보다는 덜 무서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소라야. 마법 성공이야. 넌 용감해. 정말 잘했어. 소라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진짜요? 저 용감해요. 응, 진짜야. 이모가 본 아이 중에 제일 용감해. 소라와의 EMDR 세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 인격이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조금 처리한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더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13번째 상담에서 미나와 EMDR을 진행했습니다. 미나는 처음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더러워요. 역겨워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나 씨, 그 기억을 피하면 계속 괴로울 거예요.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져요. 직면해야 작아져요. 직면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너무 더러워요.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요. 혼자 안 봐도 돼요. 같이 봐요. 힘들면 멈춰요. 바닷가로 가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미나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다리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근데 정말 힘들면 멈춰야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약속해요. 힘들면 바로 멈춰요. 안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세트가 끝났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놈의 몸이 보여요. 제 위에 있어요. 무거워요. 숨 못 쉬겠어요. 냄새가 나요. 역겨워요. 토할 것 같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나 씨 숨 쉬어요. 지금은 그 무게 없어요. 지금은 가벼워요. 숨 쉬어요. 미나는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안구 운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가 끝났습니다. 미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몸이 더러워졌어요. 그때부터요. 그놈이 만진 데가 다 더러워졌어요.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져요. 평생 더러운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나 씨 그건 느낌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 몸은 더럽지 않아요. 그놈이 한 짓이 더러운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요. 구분해야 해요. 다시 안구 운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세트, 네 번째 세트, 다섯 번째 세트. 미나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러운 게 아니라 그놈이 더러운 거였네요. 그놈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나 씨. 당신은 피해자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더러운 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은 깨끗해요. 미나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자기 혐오가 아니라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오래된 수치심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아프게 했어요. 근데 틀렸던 거네요. 저는 벌 받을 필요 없었던 거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틀린 거였어요. 그건 그놈이 당신한테 심어놓은 생각이에요. 당신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버려도 돼요. 그 생각 버려도 돼요. 이 세션은 미나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치심의 핵심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더럽다는 믿음에서 가해자가 더럽다는 인식으로 관점이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자해의 근본 원인이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 미나의 자해 충동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대체 대처법도 더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얼음을 쥐고 운동을 하고 글을 쓰고 충동을 관리했습니다. 14번째 상담에서 준영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EMDR보다는 대화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준영은 EMDR에 저항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강하니까요. 그냥 얘기나 해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요. 얘기해요. 준영 씨 그동안 어땠어요? 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쳤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경계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언제 위험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게 벌써 17년이에요. 10살 때부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년간 쉬지 않고 일한 거네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준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가 해야 하잖아요. 저 아니면 누가요? 지은이는 약하고 소라는 어리고. 유진이는 싸울 타입이 아니고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놈이 없잖아요. 외삼촌 지금 어디 있어요? 준영은 대답했습니다. 죽었어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우리가 24살 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싸울 상대가 없네요. 그 사람은 없어요.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준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표정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그놈 없어요. 근데 저는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놈 없는데도 계속 경계하고 있었어요. 습관처럼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의 특징이에요. 위험이 끝나도 몸과 마음은 계속 경계해요. 아직 위험한 것처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 전쟁 중인 것처럼 사는 거니까요.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항상 전쟁 중인 것 같아요. 언제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느낌이요. 그래서 먼저 공격하기도 해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니까요.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쏘아붙이는 것도 그거였어요. 먼저 쏘면 안 당하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피하지 않아요? 친구 있어요? 준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없어요. 다들 무서워해요. 저를 피해요. 지은이한테 내 안에 있는 그 남자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로워요. 싸우니까 외롭고 외로우니까 더 싸우고 악순환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볼 수 있어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경계를 풀어도 괜찮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지금은 안전하니까요. 그놈 없으니까요.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쉬고 싶어요. 싸우는 거 지쳤어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17년간 싸우기만 했으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같이 배워요. 천천히요. 먼저 여기서 연습해요. 여기서는 싸우지 않아도 돼요. 갑옷 벗어도 돼요. 그 연습부터 해봐요. 준영과의 이 대화는 중요한 전환이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15번째 상담에서 드디어 이름 없는 인격이 나왔습니다. 7번째 인격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간직한 존재였습니다. 상담 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공허해졌습니다. 텅 빈 눈이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인형 같았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몸이 굳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만 겨우 쉬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인격들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으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둠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오랜 침묵이 있었습니다. 30초 1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도 긴장되었습니다. 무서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속삭임보다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다시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이름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또 침묵. 그냥 그것이라고 불러요. 다들 그렇게 불러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대답이 왔습니다. 간직해요. 뭘 간직해요? 가장 아픈 거요. 다른 애들이 감당 못하는 거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안고 있어요. 그래야 다른 애들이 살 수 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인격은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인격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억을 이 인격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들을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격들도 이 인격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너무 어두운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묵이 아주 길었습니다. 1분 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아직 안 돼요. 너무 아파요. 말하면 터질 것 같아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준비되면 말해줘요. 기다릴게요. 강요 안 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름 없는 인격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겼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돌아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인격이 간직한 기억은 매우 깊은 것이었습니다. 성급하게 건드리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접근해야 했습니다. 16번째부터 20번째 상담까지 저는 내부 의사소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격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리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치료에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처음에 인격들은 서로를 잘 몰랐거나 적대적이었습니다. 해리 장벽 때문에 서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몸에 살면서도 남남이었습니다. 준영은 소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나는 혼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다른 인격들을 피했습니다. 유진만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내부 회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음속에 회의실을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이 모여서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상상 속의 공간이지만 실제로 내부 의사소통을 촉진했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에 회의실을 상상해봐요. 큰 방이 있어요. 가운데 둥근 테이블이 있어요. 의자가 7개 있어요. 거기에 모든 분들이 앉아 있어요. 보여요? 지은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네, 보여요. 방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보여요? 묘사해봐요. 지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영 오빠가 보여요. 팔짱 끼고 있어요. 좀 화나 보여요. 유진이도 있어요. 침착하게 앉아 있어요. 소라가 있어요. 작고 무서워 보여요. 의자 끝에 앉아서. 발이 안 닿아요. 미나도 있어요. 구석에 혼자 떨어져 앉아 있어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수호도 있어요. 웃고 있는데 억지로 웃는 것 같아요. 눈은 안 웃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분은요? 이름 없는 분은요? 지은은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보여요. 그림자 같아요. 얼굴이 안 보여요. 멀리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보이는 분들과 대화해봐요. 제가 질문하면 지은 씨가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알려줘요. 통역사 역할 해주세요. 이렇게 내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지은은 안에 있는 인격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준영 씨한테 물어봐요. 다른 분들과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 지은은 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전했습니다. 준영 오빠가 그러는데요. 협력은 할 수 있대요. 근데 지휘권은 안 넘긴대요. 제가 보호자니까 결정은 제가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조건 인정해요. 소라한테 물어봐요.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지은은 소라에게 물었습니다. 소라가 그러는데요. 이모가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안전하대요. 근데 아직 무서운 것도 있대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안전해질 거라고 전해줘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격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경계했지만 점점 협력의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19번째 상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어제 꿈을 꿨는데요. 회의실 꿈이요. 다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준영 오빠가 소라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미나가 유진이한테 뭔가 말했어요. 수호가 웃었는데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것은 내부 의사소통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인격들이 꿈에서 만나 대화한 것입니다. 헬이 장벽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21번째 상담에서 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거 알았어요. 좋은 이상한 거요. 뭐요? 시간이 덜 사라져요. 예전에는 하루에 여러 번 기억이 끊겼는데 요즘은 한 번도 안 끊길 때가 있어요. 어제는 하루 종일 제가 깨어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해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들이 협력하기 시작하면 기억도 공유되기 시작해요. 장벽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신호예요. 지은은 기뻐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진짜요. 저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방향은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또 다른 진전도 있었습니다. 지은이 다른 인격들의 기억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조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뭘 생각하는지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준영이 화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라가 무서워하는지 느꼈습니다. 연결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치료의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트라우마 처리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부 의사소통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인격 통합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은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인격들이 스스로 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합에 대해 논의해야 했습니다. 22번째 상담에서 통합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나아졌어요. 트라우마도 처리되고 있고 인격들도 협력하고 있어요. 해리도 줄고 있고요.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통합이에요. 여러 인격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결국 지은 씨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기억과 능력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협력적 공존이에요. 통합하지 않고 계속 여러 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기억을 공유하고 갈등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 명이지만 하나의 팀처럼 사는 거예요. 지은은 물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통합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공존을 원해요. 중요한 건 당신이 뭘 원하느냐예요. 그리고 다른 인격들이 뭘 원하느냐예요. 다 같이 결정해야 해요.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통합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합쳐지는 거예요. 지은 씨가 그들의 능력과 기억과 감정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은 씨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지은 씨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요. 지은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물어봐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다 같이 결정해야 해요. 강요하면 안 돼요. 다들 동의해야 해요. 내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은을 통해 다른 인격들에게 통합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진은 찬성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힘들어요. 기억이 끊기고 시간이 사라지고 혼란스럽고요. 하나가 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통합 찬성이에요. 준영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없으면 누가 싸워요? 누가 보호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준영 씨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영 씨의 강함이 지은 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은 씨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준영 씨의 용기가 지은 씨 안에서 계속 살아요. 준영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지은이가 강해진다면 저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쳤거든요. 쉬고 싶어요. 소라는 무서워했습니다. 저 사라지는 거 싫어요. 없어지기 싫어요. 어두운 데 가기 싫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라야, 사라지는 게 아니야. 언니랑 합쳐지는 거야. 언니 안에서 계속 살 수 있어. 안전하게 언니가 소라를 안고 있을 거야. 품에 있는 거랑 같아. 없어지는 게 아니야. 소라는 물었습니다. 진짜요? 언니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아저씨 안 와요? 응, 진짜야. 언니 안에 있으면 제일 안전해. 아저씨 절대 못 와. 소라는 조금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언니랑 같이 있을게요. 미나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거 지쳤어요. 외로워요. 아파요. 합쳐지고 싶어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수호도 동의했습니다. 저도요. 맨날 웃는 척하는 거 힘들어요. 가면 쓰는 거 지쳤어요. 그냥 지은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름 없는 인격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 인격이 간직한 기억을 먼저 처리해야 통합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23번째 상담에서 드디어 이름 없는 인격의 기억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비밀이었습니다. 상담 중에 갑자기 그 인격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공허한 눈, 굳은 표정, 속삭이는 목소리.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셨네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30초 1분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네,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많이 나아졌으니까요.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뭘 간직하고 있었어요? 말해줄 수 있어요. 그 인격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놈이 처음 왔을 때요. 저는 5살이었어요. 뭘 하는 건지 몰랐어요. 왜 아픈지 몰랐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프고 무섭고 이상했어요. 근데 끝나고 그놈이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유혹했다고요. 내가 예뻐서 그렇다고요. 내가 나쁜 애라서 그렇다고요. 착한 애는 이런 일 안 당한다고요. 내가 나빠서 벌 받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요. 다 내 잘못이라고요. 내가 원한 거라고요.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5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입을 막는 것, 그래서 평생 수치심에 시달리게 하는 것. 그 인격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유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수치심이 너무 커서 다른 애들이 감당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맨 밑바닥에서요. 어둠 속에서요. 혼자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5살 아이가 어른을 유혹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건 그놈이 당신을 통제하려고 한 거짓말이에요. 당신 입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 인격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보였습니다. 공허함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얼어있던 것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제 탓이 아니에요. 제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5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요. 잘못한 건 그 어른이에요. 그놈이에요. 당신은 죄 없어요. 그 인격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우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수십 년간 간직한 수치심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눈물이 드디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5살 아이가 17년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나쁜 아이라고 믿으며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이름을 가져도 돼요. 더 이상 그것이 아니어도 돼요. 뭐라고 불리고 싶어요. 그 인격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희망이요. 희망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망 좋은 이름이에요. 이제부터 희망이에요. 이 세션은 치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트라우마가 드러나고 처리된 것입니다. 핵심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나쁜 아이라는 믿음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조각이 치유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4번째 상담부터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통합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인격들이 하나씩 주인격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각 인격이 준비될 때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유진과의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유진은 가장 협조적이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리 장벽도 가장 얇았습니다. 저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회의실을 상상해봐요. 유진이 보여요. 지은이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네, 보여요. 유진이 웃고 있어요. 준비됐대요. 저는 말했습니다. 유진에게 다가가봐요. 손을 잡아봐요. 지은은 더 깊이 집중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따뜻해요. 저는 계속 안내했습니다. 이제 유진을 안아봐요. 유진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걸 상상해봐요. 유진의 지식과 침착함과 분석력이 당신 것이 되는 거예요. 유진이 당신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은은 눈을 감은 채 떨렸습니다.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쳤습니다. 느껴져요. 뭔가 합쳐지는 느낌이요. 따뜻해요. 가슴이 따뜻해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은이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명확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이상해요. 선생님, 유진이가 안 보여요. 회의실에 없어요. 근데 유진이가 아는 거를 제가 아는 것 같아요. 유진이의 생각이 제 생각 같아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통합이에요. 유진 씨가 지은 씨의 일부가 된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라 합쳐진 거예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완전해진 느낌이에요. 혼자가 아닌 느낌이에요. 유진이가 여기 있어요. 안에요. 첫 번째 통합이 성공한 것입니다. 지은은 유진의 분석 능력과 침착함과 정보 관리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인격이 주인격과 합쳐졌습니다. 남은 것은 5명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에 걸쳐 다른 인격들도 하나씩 통합되었습니다. 각 통합마다 의식을 치렀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수호와의 통합은 25번째 상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짜 감정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같은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수호에게 다가가고 손을 잡고 앉는 상상을 했습니다. 수호가 지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수호가 들어왔어요. 밝은 느낌이에요. 웃고 싶어요. 진짜로 웃고 싶어요. 억지가 아니라요. 수호와의 통합에서 지은은 사교성과 적응력을 얻었습니다. 착한 아이 가면이 아니라 진정한 유연함이 되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밝음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소라와의 통합은 26번째 상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라는 처음에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부드럽게 진행했습니다. 소라야, 언니한테 가도 돼. 언니가 안아줄 거야. 언니 품에서 자도 돼. 안전해. 소라가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이 소라를 안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품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소라가 들어왔어요. 따뜻해요. 작고 따뜻해요. 보호해주고 싶어요. 이 아이를요. 제 안에 있는 이 아이를요. 소라와의 통합에서 지은은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감수성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은 조심성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작은 소라는 지은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미나와의 통합은 27번째 상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연결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미나가 말했습니다. 따뜻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드디어 혼자가 아니에요. 미나와의 통합에서 지은은 깊은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자해의 충동은 사라졌습니다. 고통을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의 고통은 인정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준영과의 통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준영은 17년간 보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역할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8번째 상담에서 시도했습니다. 준영은 망설였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없으면요? 위험이 오면요? 누가 싸워요? 저는 말했습니다. 준영 씨, 지은 씨는 이제 달라요. 유진의 지혜가 있어요. 수호의 유연함이 있어요. 소라의 감수성이 있어요. 미나의 깊은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곧 준영 씨의 강함도 가지게 될 거예요. 지은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강해졌어요. 이제 당신이 준 것으로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준영은 생각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믿어볼게요. 지은이를 믿어볼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쉬고 싶어요. 17년간 쉬지 못했어요. 지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쉬어도 돼요. 당신의 몫을 다 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지은 씨를 지켜줘서요. 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통합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영이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이 준영을 안았습니다.